김진박입니다. 제목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듯이 미국 기업의 소유 경영 분리인데요. 시기는 일단은 1940년 전후로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살펴보는 것을. 그 이유는 이때 특히 1920년대, 30년대가 소유 경영 분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좀 짧게 적었습니다만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에서는 지배의 대물림이 없는데, 제가 소유 경영 분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지배의 대물림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연결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배의 대물림이 없으면 우선 그 내용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논리적으로. 하나는 지배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소유와 지배가 함께 대물림 될 수도 있고 소유 없이 지배만 대물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소유 없는 지배의 대물림은 혹은 적은 소유로 지배의 대물림이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바로는.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소유와 지배의 대물림이 없으면은 그 대안으로서, 그 대체제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겠느냐?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물림이 없는 대신 손바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개인이나 가족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죠. 이것은 사실은 지배의 대물림, 소유와 지배의 대물림이 없는 이유와, 즉 손바뀜이 없는 이유는 거의 같은 이유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일단 가설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 첫 번째가 소유 지배의 손바뀜이었고, 두 번째 가능성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가 금융 지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물론 손바뀜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다른 성격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지배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이라든지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금융 지배가 없었다로만 언급을 하면서 그 이유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경영 지배가 되겠죠.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말했는데 그 핵심은 이제 경영 지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를 않겠고, 지배의 대물림이 없으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곧 경영 지배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쭉 그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소유 없는 지배의 대물림, 그건 불가능했다. 이유는 크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지배의 대물림이 없다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겠는가 중에서 금융 지배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경영 지배밖에 다른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하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TNEC 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인가요? 의 자료들을 이용할 겁니다. 이거 1940년에 발간됐지만 주로 그 자료들은 1937년과 1939년, 어떤 기업들은 1937년, 어떤 기업들은 1939년의 그 자료가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200대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비금융 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소유 구조는 20대 주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20대 주주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비금융 회사만 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 회사는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의 발표에서 저희 연구에서 비금융 회사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금융 회사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200대 비금융 회사에서 소유 경영 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먼저 앞서서 제가 서론에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피라미딩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200대 비금융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12.1%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기업 간 소유는 지금 우리나라나 현재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 보유가 많은 것은 철도와 퍼블릭 유틸리티 이 두 영역에서만 유독 기업 소유가 많고 제조업 부분에서는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라미딩 현상은 주로 그러니까 다단계 출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만은 다단계 출자에 의한 소유 지배 계리, 소수주주의 지배는 철도와 퍼블릭 유틸리티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전체 200대 기업 중에서 철도와 퍼블릭 유틸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른쪽 맨 아래 왼쪽을 보면은 뭐 전체 8,843 중에서 523, 1,817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딩 현상은 철도와 퍼블릭 유틸리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특히 퍼블릭 유틸리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만 먼저 언급을 하고요.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대 기업을 보면은 먼저 소유 지배가 있고 경영 지배가 있습니다. 즉 비소유 지배가 있는 거죠. 소유 지배는 소유를 통한 지배는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개인이 소유해서 지배하는 것, 개인은 곧 가족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소유함으로써 지배를 하는 것, 대주주가 기업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이렇게 나뉘는데요. 기업이 대주주인 경우는 200대 기업 중에서 57개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대주주인 경우는 지배주주인 경우는 77개입니다. 합하면은 134 정도 되나요? 나머지는 다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전체 중에서 가족이 직접 지배하는 기업은 200개 중에서 77개인데 이때 지배한다는 것도 아래 오른쪽을 보면은 10% 이하를 소유하면서 지배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이라 할지라도 한 가족이 지배하기보다는 두세 가족이 함께 지배하는 경우가 또한 오른쪽 아래 오른쪽에 30에서 보듯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당대의 지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의 대물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각 기업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직접 소유해서 지배하는 경우는 이미 1937년, 39년 이 무렵에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통한 개인의 지배도 가능하겠죠. 기업이 비록 지배주주이긴 하지만 그 기업을 또 가족이 지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 또한 극히 드물었다 하는 것을 개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기업이고요. 그래서 기업이 대주주인, 지배주주인 경우로 쓰는데 그 기업 지배 대주주가 2개, 3개인 경우와 하나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는 곤란합니다만은 이러한 기업이 단독 혹은 연합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가족으로 가는 경우는 제가 각 기업별로 추적해서 조사해 본 결과 또 TNEC의 그 평가를 결부시켜 보면은 한 6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총 77개 중에서 6개 정도만 최종 지배가 가족으로 기결하는데 그조차도 예를 들면 해리슨 윌리엄 같은 경우가 지배하는 것이 노스 아메리칸 컴퍼니 앤 서브시디어리즈 뭐 이렇게 가지고 지배하는 건데 뒤에서 보다시피 그 지배가 극히 미미해서 6개조차도 기업을 통해서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 6개조차도 그 지배력은 그다지 크지를 않다라는 것을 후에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혹은 가족이 직접 지배하는 거 10% 미만으로 지배하는 경우인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뭐 이런 경우에 저 퍼블릭 유틸리티 쪽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도어티 패밀리들이 계속 대를 물려서 지배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미 보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뭐 자명하다시피 하는데 실제 역사를 살펴봐도 도어티의 사망 후에 그 자녀들이 거의 지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저 정도의 지분이라면은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자 당대에서는 저 정도의 지분으로 지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분의 소유라기보다는 좀 다른 이유로 해서 지배가 유지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10% 미만의 소유를 지배하는 것이 그거는 10%에서 30% 사이의 그 소유를 지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가족이 연합으로 지배하는 경우입니다. 그 마스 패밀리와 피컨스 패밀리 이 둘이 함께 20몇 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경우에도 저기 YST 영스타운 시트 앤 튜브 컴퍼니 보면은 설립한 회사가 아니고 백기사로서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지배는 계속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처음에는 그 창립자, 그 다음에는 전문 경영인으로 쭉 연결이 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족 혹은 세 가족이 10% 이상, 30% 이상의 지배하는 경우에도 당대를 지나면서는 곧바로 경영은 지배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경우인데 해리슨 윌리엄스, 파블릭 유틸리티 계열의 아주 큰 손이었죠. 이렇게 지배한다고 했지만은 보다시피 다수의 투자 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한 곧바로 더구나 이건 파블릭 유틸리티 컴퍼니 그 PU 지주회사법이 적용이 됨으로써 곧 해산되기도 했고요. 아마 해산되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지배는 이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가족 소유 중에서도 30% 이상의 지배가 있습니다만은 그 경우에도 보면 인터내셔널 하비스트 같은 경우는 맥코믹 가족이 지배를 하는데요. 3대까지 내려가는데 3대 때 이사의 의결로 쫓겨납니다. 그 회장을 하다가 하면서 실적도 나쁘고 또 경영에 임하는 자세도 많은 주주들의 비판을 받고 하면서 결국은 도중에 쫓겨나면서 그로부터는 쭉 내부 승진을 통해서 전문 경영인이 지배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0%가 넘은 경우조차도 그렇습니다. 물론 손자 때, 창립자 손자 때는 그 지분이 좀 줄어들었었어요. 존슨 로플린 스틸 코퍼레이션도 그와 비슷한 였는데 이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창립자 이후 2세 때부터 지분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지배는 하지 않는 그런 행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노와 레이터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비록 소유를 하더라도 지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유 자체도 점점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이 좀 그렇고요. 그러면 그 후로는 1930년대, 40년대 위주인데 그럼 그 후로는 어떠냐? 지금도 미국의 근래 2000년대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3분의 1 정도가 가족 기업이라고 분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라롱가 앤 아미츠의 2006년 연구인데요.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 3분의 1 정도가 가족 기업이더라. 이때 가족 기업의 의미는 5% 이상의 소유하거나 아니면은 그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도 경영진이 중에서 창립자의 후손인 경우, 그냥 개인인 경우가 아니고 창립자의 후손이 그냥 소유주가 아니고 창립자의 후손이 회장이나 사장, 프레지던트 혹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14%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500대 기업 중에서 14%니까 200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작은 비율일 것이다. 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대 기업에 한정한 연구가 제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500대 기업만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가족 기업이라고 분류되는 예를 들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가족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설립자의 2세, 3세가 회장이나 이사나 혹은 이사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14%, 500대 기업 중에서 1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도 개별 기업들의 제가 역사를 쭉 살피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개 기업만 우선 골라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기업을 고른 기준은 이렇습니다. 물론 제일 큰 기업을 골랐습니다만은 첫째는 10%에서 30% 사이의 소유로서 그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경우, 아직 지배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대물림이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 이상을 소유를 하면서 대물림되는 경우, 그 다음에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대물림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30% 미만의 소유로 대물림되는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 집안이죠. 다음에 30에서 50% 사이의 소유로 대물림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듀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소유로 대물림되는 경우 포드 자동차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이 처음에 록펠러가 25%를 소유했는데 이것이 보통의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창업자에서 기업들이 점점 커지면서 지분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런데 유독 스탠다드 오일은 25%를 유지하고 조금 더 높아졌어요. 이것은 그때 동업자 그리고 투자자 중 한 명이 지분을 팔고 록펠러에게 팔고 떠났기 때문에 지분이 갑자기 늘어났고 그 후에 스탠다드 오일이 다른 여러 회사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다른 주주들의 지분은 줄어들지만 기존의 공동 창업자의 지분을 넘겨받은 인수한 록펠러 지분은 그대로 유지됨으로 해서 25%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1911년 이후에 지주회사 체제, 엔타이트러스트 액트가 적용되면서 지주회사가 해체되고 그걸로 나갔을 때 그때 당시의 지분을 보면은 한 2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대기업은 설립 때부터 단독 설립보다는 공동 투자가 많았다. 동업자들이 많았다. 보통 넷, 다섯. 그래서 많으면 25% 정도 지분으로 출발했다. 가장 유력한 사람들도. 두 번째, 그리고 확장 위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이때 주식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창업자들의 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두 가지를 스탠다드 오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록펠러의 지분은 많았는데요. 이 록펠러 2세는 여전히 많은 지분을 넘겨받았으나 본인이 스스로 경영에 그다지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로서 이사를 임명한다든지 회장을 임명한다든지 관여를 합니다만은 그마저도 1920년 20몇 년인가요? 그 사건을 보면은 기존의 경영자와 록펠러 2세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쫓아내려고 하는데 잘 쫓아내지 못하다가 간신히 해서 지주총회에서 이겨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어떤 이는 이것이 록펠러 2세가 경영에 계속 개입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경영 지배가 상당히 확고히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50%에 가까운 지분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벌써 1930년대만 가도 3세대로 넘어가면서 소유주가 지배자는 아닙니다. 소유주들이 주식의 소유자들이 가족 중에서 한 3세대 70명 정도가 주식을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거쳐서 가족들 사이에 분산된 소유를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오늘날 그 LG처럼 말입니다. 그 지배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는데 뒤에 설명하듯이 이것이 나중에 기업 간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아마 고려가 돼 가지고 됐는데 지분이 또 나중에 줄어드는 이유도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줄어드는 것을 짧게만 제가 언급을 하죠. 시간이 벌써 다 되고 있으니까. 포도 자동차는 아주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50% 지분을 가졌다가 3분의 1의 지분을 가졌다가 나중에 일부가 물러나면서 50%를 가지게 50몇 %를 가지게 되고 그나마도 모두 다 MBO를 통해서 100% 지분을 가진 다음에 소위 무월권주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피하면서 지배를 유지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어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 지배 성수를 높이기 위해서 적은 소유로 지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주식의 대부분을 무결권주로 만든 다음에 기부를 합니다. 어떤 세금은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일부만 어결권을 다 몰아주고 그것만 아들에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안 내면서 100% 어결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나중에 무어결권주를 어결권주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금은 100%가 아닙니다만 여전히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는 가족 지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더 짧게 이제 언급을 해야겠죠. 아까 공동 투자가 있었고 인수합병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결국은 저는 그것을 보기를 이 지배주주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지분 감소를 감수했다. 두 개 중에 선택이죠. 지배냐 성장이냐. 성장을 선택한 것이 저는 미국 기업의 특징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투자 다각화도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 집중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두풍 같은 경우는 두풍을 통해서 GM을 지배함으로써 일종의 다각화가 일어납니다만은 그래서 투자 다각화는 큰 이유는 아니었다. 가족 소유가 줄어드는 이유는 얼건 없는 주식. 미국의 정권 거래소나 미국의 분위기가 무얼건 주식을 용인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 부분은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얼건 없는 주식을 통한 지배 유지는 어려웠다. 피라미딩. 이것도 기업 간 세금 배당세라든지 혹은 엔타이트러스트 액트라든지 그다음에 지주예술법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피라미딩을 통한 적은 소유의 지배 이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치르면 됐겠죠. 그런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미국 기업에서 대물림이 없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 지배의 편익, 즉 Private Benefits of Control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미국 대기업들에 대한 비판을 보면은 주주들 사이의 사익 편취에 대한 비판보다는 주로 금융 지배가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비판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도 방점으로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득세라든지 기업 간 배당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줄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서 저는 마지막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재벌과 관련해서도 한국 재벌의 자금 조달이 미국 기업과는 매우 달랐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사익 편취가 미국에 비해서 지금의 한국이 훨씬 더 가능하고 유인이 크다. 그것이 재벌의 지배의 대물림이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